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2023년 수능이 끝났죠. 모두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참 열심히들 하셨죠. 특히 뭐 저와 함께한 학생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뭐 저랑 함께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아주 열심히 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같이 한 학생들이 합쳐보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자랑을 조금 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많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나왔죠. 그쵸? 뭐, 인문은 선생님이 약간 문제를 찍는 건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했었고, 과학 같은 경우에 회귀 분석이 거기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산 12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산 12곡의 발까지 같이 봤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자랑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대한 그 정답률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조금 애석한 소식이 하나 있죠. 뭐냐면 제가 소식이 아니고 소식이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받자마자 한번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답을 맞춰봤는데 답도 되게 무난하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가서 아마 90점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답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제시문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제시문 읽고서 문제를 풀 때도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명확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함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정확하게 틀린 부분에 X치는 연습을 꼭 꾸준히 하셔야, 꾸준하게 하셔야 약간 실제 수능에서 적응력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되게 약간 적효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아마도 지금 지금 2시 반인데 조금 있으면 수능이 끝나죠. 끝나면 아마 학생들이 국어가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어렵지는 않았어 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등 컷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문제에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가 아마 독서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문학이 또 너무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매, 선생님 화작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엄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리고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수능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날이죠. 사실 수능 날은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지만 거의 3년간 고등학교 생활에 약간 마무리 종지부를 찍는 날이기도 하니까 오늘 아주 시험을 어떻게 받든 간에 좀 즐기시고 내일부터 생각합시다. 내일부터 생각합시다. 자, 일단 약간 좀 간단하게 총평을 조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에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3번은 약간 우리가 읽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소통행위다. 소통행위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자와, 그리고 필자의 약간 소통행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독자 요인, 그리고 상황 요인을 구분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있으면 체크를 잘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A 부분에 보시면, 그러니까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책에서 답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거, 요거 구분하는 게 또 A 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내용은 설명할 게 없잖아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1번의 답이 4번인 이유는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그리고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읽기, 환경과 과제는 환경 요인이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지금 홀수형을 기준으로 해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기억은 다른 독자와의 소통하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해설 안 해도 되죠. 1번에 스스로 독서 계획을 이게 왜 소통 행위예요?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건 소통 행위가 아니잖아. 그치? 다른 같이 이걸 읽은 사람들이나 뭐 인터넷 소통 뭐 이런 소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1번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되게 명확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제시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은 자, 가 제시문에서의 설명은 뭐였냐면 자, 가는 자, 이게 그 유서라고 하는 그 특징을 좀 유서라고 하는 그 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서가 뭐 누구 죽었대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문단에 이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이죠. 그죠? 자, 중국의 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비교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았대요. 얘는 비교하거나 혹은 해석은 하지 않았고, 그냥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만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가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일반 유서와 그다음에 전문 유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중국에서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은 국가 주도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가 주도로 이걸 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고려 때 중국 유서 수용한 후 조선에서는 자, 고려 때는 수용을 했고요. 얘를 수용한 거고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선의 유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조선의 유서는 개인이 소규모로 했대요. 그리고 뭐가 많았다? 전문 유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편찬자가 미상인 것이 많고 개인적인 목적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게 두 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17세기부터 자, 실학에서 유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키워드를 보면 현실개혁. 자, 현실개혁. 그다음에 지식 제공, 그다음에 뭐 확산. 뭐 지식의 제공과 확산.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그다음에 정리를 지식을 재분류했고요. 그다음에 범주에 평가를 더했다. 자, 평가를 더했다는 점이 좀 여기서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 그래서 자, 주자학에서 다루지 않은 이런 지식까지 했는데 자, 이거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혀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였다라고 했어요. 자, 안설이라면 뭐냐면 자, 안설이 이제 평가와 의견을 덧붙인 걸 우리가 안설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자, 유연성과 자, 개방성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게 가예요.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쫙 봤더니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나눠놨어요. 18세기, 19세기를 나눠놨는데 자, 여기 지금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적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 자, 여기 17세기 이후잖아요. 그죠? 자, 얘랑 굉장히 연관이 깊네요. 그렇죠? 자, 근데 17세기의 이수강은 자, 다른 학문에 대해서 자, 얘는 다른 학문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17세기의 요 이수강의 그 글이네요. 자, 주자학의 기초에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제에 관한 학문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는 지복유서에서 그는 지복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황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에 이르러서 중국에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얘는 서양 지식, 자, 지식을 자,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들이 비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학문을 되게 많이 다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실학 부분에서 가장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17세기의 그 이수광의 작품입니다. 근데 18세기의 이익은 자, 성호사설의 표제로 잡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다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서학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자, 이것도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었죠. 가에서 마지막 문단에. 자, 그런데 서학의 해부학과 생략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제보하는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자학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세기에 그게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뭐 수학도 그렇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19세기의 이규경은 오주연 뭐 문장 이거 있잖아요. 얘는 그 성호사설을 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기는 약간 뭐가 특히면 서학 중국 원류설 왜 이게 말이 안 되죠? 선생님이 이번에 조금 쉬워서 해설 강의를 안 찍으려고 했어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그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막혀가지고 안 찍으려다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 결국엔 서학도 중국의 원류다. 그러니까 약간 주자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그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료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관념에서 탈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중화관념에 중화를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서학을 소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의 답이 4번인 이유는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정했다. 자, 시기별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의 답이 4번인 거는 너무 명확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5번 보기 보세요.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해석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5번의 답이 5번.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감 모의고사도 풀고 한수도 풀고 상상도 풀고 막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들은 조금 명확성이 좀 덜한데 내가 기출문제를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열심히 봐라.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지를 조금 익숙하게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확해요. 그래서 5번의 답이 5번인 게 해석을 덧붙여가 틀렸죠. 다음에 6번의 답이 3번인데 아마 이 문제 중엔 6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답률은 높았을 거예요. 자, 근데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이론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실학자들의 유서. 그러니까 아까 요 맨 마지막 문단, 자, 가의 마지막 문단과 요 나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제시문에 기억과 니은이 뭐였냐면 자, 뭐 기억은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 그 다음에 니은은 오주연 문장 전산과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자, 나에서 일부 주자학자는 왜 비판했겠어요? 얘가 주자학과 서양 학문을 막 뒤섞어 놨다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치? 주자학으로 녹여내질 않았지, 얘는. 그치? 나에서 17세기에 이 사람 누구야? 이수광은. 그치? 그래서 비판했던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 그 니은은 오주연 문장 전산고. 자, 이거 있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자, 서학 중국 원류설을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이 서학이 다 중국에서 원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보기를 봐보시면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자, 이건 가에 대한 성격으로는 맞아요, 틀려? 이거는 맞죠. 그쵸? 자, 이건 맞는데 자, 그래서 요거 실학자들의 유선 이 평가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니은에서 자, 니은이 아까 그 오주연 그거 이규경이 쓴 거잖아요.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가는 뭐였냐면 실학자들의 유서에서 마지막 문단에 설명한 거는 뭐랑 가장 가까웠다? 요 17세기와 가까웠어. 17세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진보성을 확인하고서 서학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가냐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은 지식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켰었죠. 그래서 17세기 이수광과 유사한 열린 태도로 서양 지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 중국 원류설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서학의 내용을 약간 그 주자학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사상과 연결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건데, 요 말이 그래도 가장 애매했어요. 이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답이 근거에 있긴 하죠. 제시문에 있긴 한데, 다만 약간 말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가 굉장히 맞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에 나의 일부 주작자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수광이 얘기했겠어요? 아니, 서학은 서학대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2번이죠.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미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서학은 서학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7세기 가장 오래된 건데 가장 개방적이었죠. 그치? 이 18세기, 19세기는 중국 그 중화사상과 이렇게 중화사상으로 서학을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17세기는 아니었죠. 그치?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3점짜리인데 3점짜리가 되게 무색하게 답이 명확했어요. 5번에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이것은 와 달리가 틀렸습니다.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 오주연 문장 전상고는 중화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가 일단 틀렸고 달리도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틀렸으니까 거기다 XX 치고 보시면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0에서 13번 제시문은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수업한 학생들은 아싸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되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개념들이 되게 약간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선생님이 이제 그 공법,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공법에서 선생님이 무슨 뭐 재개발 사업 이런 그런 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틀렸어요. 선생님이 민법을 이 재량 해석이나 기속 해석 이거를 이 민법에 적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법도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제시문은 이겁니다. 자, 법령의 조문이 A에 해당하면 B의 효과를 낸다. B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자, 요건과 효과를 구성 조건문으로 구성되는데 일의적인 것이 아니다는 말은 이게 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불확정 개념이에요. 자, 불확정 개념이 이용될 수 있는데, 자,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자, 여기서 불확정 개념이 뭔지 알아요? 부당히. 그 다음에 과다한 경우, 부당히 과다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약간 판단을 해야 되잖아. 딱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져 있는 게 아니죠. 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적당히도 어디까지인데? 자, 요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은 우리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에요. 손해배상 예정액인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다음에 위약벌, 그렇죠? 자, 위약벌은 모두 다 위약금으로 치환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은 한도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넘게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다. 얘는 감액이 가능한 애죠. 그렇죠? 근데 위약벌은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X를 증명해야 그 X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이 채권자가, 자, 이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그 X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얘는 더 받을 수는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 적당히 이걸 좀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액이 가능한 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자, 감액이 자, 가능한 애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자,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자, 이거 위약금 세 번째가 이제 위약금 자, 위약금도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자,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법원은 감액할 수가 없다. 자, 얘는 이거 좀 지워봅시다. 자, 얘는 감액이 불가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다음 문단에 보시면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재량행위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재량행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청에서 판단 여지가 있죠. 재량행위는. 자, 그렇게 된 건데 자,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라고 해서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도록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자, 재량행위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되게 재량행위래요. 불확정 그 개념이 들어가면 재량행위래요. 자, 그런데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 이 재량행위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 그치? 행정청에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도 있고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뭐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다 자기네들 판단 여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 재량 행위도 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재량 준칙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내부 처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례로 왔어. 근데 A라는 사람한테는 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량행위가 위험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춰서 A한테 해줬으면 B가 그런 요건을 갖춰서 오면 B에게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게 재량준칙이야. 자, 얘는 그냥 행정청에서 내부적인 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에요. 거기서 보시면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은 아니야.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 그래서 이 재량준칙이 관행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적용해서 자 A에게는 해주는데 B에게는 안 해주면 평등원칙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헌법의 실정법은 아니지만 그 헌법의 그 규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재량준칙이 A에게는 해주고 B에게는 안 해줘서 요건이 같은데 그러면 이건 평등권 위반이 되죠. 조건이 뭐라고요? 관행으로 인정이 되면. 자, 그런 얘기였죠. 10번 문제 답이 4번인데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행위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에다가 X 치시면 되겠고요. 11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자 기억이 뭐였냐면 재량준칙이라고 했어요. 아까 재량준칙 한번 내용 떠올려 볼까요? 관행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평등권의 위반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5번이죠. 재량준칙의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 충족되어도 행정자를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적용된 선례. 그러니까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이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5번이 맞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제시문을 이해한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뒀죠? 답이 2번이잖아요. 나에서 의뢰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는데 이 얼마가 증명되는 채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얼마의 손해가 났어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는 요 예정액과 위약금을 받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금의 차이점이 뭐야?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한 것이고 위약금은 감액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나에서 의뢰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중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죠. 처음에 나에서 위약금 100을 약정했잖아. 약정대로 줘야지. 근데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어. 왜 그럴까?
나에서 위약금 100을 약정했다고 했는데,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위약금 100을 약정했다고 했는데 왜 감액할 수가 있을까요? 위약금은 원래 안 한다, 못 한다고 그랬잖아. 자, 거기에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계약 위반에 대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식은 뭐냐면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액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다들 잘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선생님이 되게 약간 강조했던 지심이라서 조금 자세히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들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걸 좀 쪼개서 지금 업로드를 할까 한 방에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게 있으면 딱 따로 올려주고 싶은데 사실 되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자, 14에서 17번 독서 마지막 제시문입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는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이 나왔죠.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뿜어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열이 나고 그러잖아. 체온을 유지하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뭐 근육량이 많고 막 하면 기초대사량이 좀 높다면서요. 뭐 그게 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직접법은 열량을 직접 재는 거예요. 열량을 직접 재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물이 이렇게 열량 막 카메라 찍으면 붉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로 실제 열량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뿜어내는 열을 직접 계산하는 거. 자, 간접법은 뭐냐면 우리 호흡.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열을 내는 게 연소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양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으로 어느 정도 연소가 이루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법은.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문단에서 19세기 초에 자, 19세기 초에 자, 이거 세 번째 문단 19세기 초에 자, 얘가 어떻게 했냐면 체중의 0.67 자, 체중의 자, 0.67승을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과 비례하는 수치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기초대사량이. 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체중의 0.67승이 체표면적과 유사했다는 거야. 이게 66이잖아, 66. 그러니까 3승, 2승. 그치? 우리가 체표면적은 2승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의 부피는 뭐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게 관계를 따지니 그 무게와 그 면적의 관계가 이렇게 0.3분의 2 정도 차이가 승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정확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이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아닌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체중이 아니라 0.67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게. 환산한 건데 뭐 여기 나머지는 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그런데 1930년대, 자, 1930년대 자, 30년대에 뭐가 있었느냐면 자,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을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서 이 클라이버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코가 좀 뚫리네요. 이게 코가 막히면 발음이 꺼요. 자,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해는 게 다중회귀 분석이었던 거예요. 자, 다중회귀 분석이었는데 자, 순서상으로 순서상에 예를 들면 무슨 몸무게가 100kg이 내는 자, 어느 정도의 기초대사량, 200kg이었던 애는 어느 정도의 기초대사량, 1톤이었던 애는 어떤 이걸 수치를 막 계산을 한 거죠. 막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값이 여러분들 이걸 무차별화라고 혹시 알아요? 무차별화? 그러니까 무차별화가 뭐냐면 단위를 맞추는 거야.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무게와 열량값이 요게 단위가 같아요? 안 같죠? 이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했어요? 얘들이 상용로그를 취했죠. 자, 그래서 아까 100kg 그다음에 만약에 무슨 2000kcal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상용로그 해서 만약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숫자가 나오겠지, 그치? 상용로그 표에 의해서. 자, 이거를
이 순서상을 막 점을 막 이렇게 찍은 거야, 이렇게. 실제로 측정해서. 그랬더니만 얘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근데 이때 이 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기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의 공식을 구하려면 이 a 값이랑 b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 뭐를 이용해요? 여기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선을 가상으로 해놓고선 이 거리 있잖아. 요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선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y는 3x 플러스 2구나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자, 이제 여기가 오른쪽에 이게 무게. 자, 무게의 상용 로그 값.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무슨 여기가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 값. 로그 값의 이 직선 형태의 이 공식을, 이 그래프를 만든 거죠. 이걸 L 그래프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L 그래프의 의미를 그 다음 문단, 왼쪽 맨 밑에 문단에서 설명하죠.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을 상대 성장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애를 얘를 상대 성장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 그래프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자, 얘가 증가하는 만큼 정확하게 얘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치? 기울기가 조금 기울기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자, 얘의 증가분에 비해서 이 Y축의 증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X축의 증가분에 비해서 Y축의 증가분이 작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는 값을 우리가 상대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심장과 동일종에서는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예를 들면 몸무게와 심장의 크기, 몸무게와 두뇌의 크기, 이게 되게 약간 좀 어떤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 제곱법 나와 있고요. 편차 제곱의 합. 자, 이거 왜 제곱이겠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가 3, 마이너스가 2면 이게 상쇄돼 버리면 안 되죠. 거리값이어야 되니까 거리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곱값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버가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를 봤더니만 얘가 기울기가 0.75가 나왔대요. 얘가 자 0.75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Y는 0.75X가 되는 거죠. Y절편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승. 아까 19세기 초에는 0.67승이었잖아.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게를 표면적으로 바꾼 그냥 단순 계산이었던 0.67에 비해서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0.75 승의 기초대사량에 비례한다고 결론이 나왔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 자, 3번에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중가분의 차이의 비죠. 그쵸? 그러니까 X, Y 그 기울기 구하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근데 증가율이라는 말은 일단 안 되죠. 그치?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증가분의 차이의 비율이죠. 그쵸? 그래서 이 용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14번에 3번인데 나머지 보기가 다 써있어요. 다 써있는 내용이야.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 맞잖아, 클라이버가. 2번, 어느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써있잖아. 그치? 각 문단에 다 써있어요. 15번,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자,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어떻게 구하는데? 대사체중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사체중을 구하는 방식으로 생쥐에게 적용하면 어때? 생쥐도 적절한 분량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코끼리와 생쥐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고, 이 말이 틀린 거지, 그치? 이거는 늘 비슷한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100kg면은 1g. 그러면 50kg면 0.5g.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과다 복용이 안 되겠죠. 자, 16번의 기억과 이유는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연령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체외로 발산하는 연령을 구하는 방식인데 하나는 직접 재는 거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해가지고 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이니까 둘 다 똑같죠.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 문제의 단서를
하나, 둘, 셋, 그림 밑에 문단으로 보면 이 문제가 틀리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17번 문제에서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거든? 자,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이건 좀 지워볼까요? 자, 이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기울기가, 자,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말을 볼게요. 자, 맨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0.75다. 0.75라고 하는 건 지금 1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치? 0.75이면 동물의 체중의 0.75승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딱지로 적용을 해보면, 자, 개딱지의 개딱지의 폭과 직계발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개딱지의 폭에 1보다 작은 어쩐 수, 자, 어떤 이 x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딱지의 폭과 이 큰 직계발이지. 그치? 자, 직계발 길이가 서로 이게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딱지의 폭의 기울기 승과 이 직계발의 길이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근거가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독서였습니다. 독서가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맨 마지막은 내가 아까 몇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잖아. 자, 몇 문제가 어려웠던 게 아마 요 1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12번 문제에 얘가 나가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못했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였고 문학은 좀 빨리 할게요. 문학은 최척전 이거 다 알잖아요. 그쵸? 최척전. 자, 이거 중략 앞에 부분. 자, 내용을 쪼개보면 자, 중략 앞에 부분은 네가 최척이랑 이제 오경이 결혼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같이 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서로 약간 되게 잘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고 중략 부분 줄거리 뒤에서는 안남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요 중략 앞에 부분에서 서로의 실력을 확인했던 거 그걸 가지고 서로를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장면인 거잖아. 자, 18번 문제의 답이 4번인 이유는 거기 리을 부분 그러니까 기억연대기 리을에서 리을 부분에 감각적인 배경 묘사와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4번이죠. 19번의 3번은 자, 거기 아까 그림 중략 앞에 부분에서의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부분 봐봐.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읽는 줄 모르고 있었던 터라라고 돼 있으니까 3번이죠.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20번의 답은 3번인데 자,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가서 피리를 불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행위 나타나는 것이고 미음은 그 중에 하루였다. 뭐 이런 뜻이니까 너무 쉽지 않아? 21번 답은 5번입니다. 최척과 오경의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낮아 피가 흘러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 확인이 아니라 그거의 연장이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못해 피가 났다는 거니까. 그치? 말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도산 12곡 다 알았겠죠. 그쵸? 지수정가도 우리 몇 번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겸재의 빛이 처음 보는 건데 이건 겸재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원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되게 약간 관념적인 원근을 이용해서 멀다고 해서 그냥 흐리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그린 것이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작용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 22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3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5번에 A의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지. B의 티 없어는 세상 관찰하기 전에다가 X 쳐보세요. 자 이거는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다 맑은 거울에 티 없이 산 그림자 잠겨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전이 틀렸어요. 관찰하기 전 요게 X고요.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가의 천석공항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는 화자의 아쉬움. 야, 이 작품의 아쉬움이 어딨냐? 자, 거기 X 그냥 쓰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문학은. 자, 25번에 기역과 니은을 이어내는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3번에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26번에 풍경을 재구성하는 그 겸재의 그림에 대한 얘기예요. 4번에 밑에 4번 보기에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풍경의 원근과 보이는 그대로. 자, 그대로가 X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적인 원근을 이용했다고 했잖아. 그치? 다음에 27번에서 30번은 쓰러지는 빛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 그리고 되게 정겨운 옛집,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한 묘사가 앞에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자기가 새로 이사 가는 집이 되게 도시와 어우러진 곳인데 굉장히 처참한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자, 27번에 1번은 영희기가 내가 하고 점점점 할 말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1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28번에 5번은 2에 알파벳 2 보시면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야? 나가 한 얘기잖아. 나는 서술자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 29번에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에 나아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에 2번 보기. 뭐가 틀렸나 봐봐요. 친숙해지고자 하는 에다가 X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1에서 34번. 가는 이제 그 채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채소를 파는 시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넌출이 뭐냐면 이게 줄기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음지의 꽃, 이거 버섯,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이거 EBS에도 나온 작품이죠. 31번에 1번 둘 다 가는 요 체전에서의 다양한 그 채소들, 채소들이 되게 약간 좀 좋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인식이 바탕으로 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버섯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32번에 4번에 리을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이건 맞아요? 인격화한 거 맞아요. 여기 손님들이라고 돼 있잖아. 많은 손님들. 얘가 무슨 뭐 나비, 뭐 풍뎅이, 잠자리, 뭐 이런 애들, 햇빛 이런 애들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인격화한 건 맞는데 대비가 틀렸어요.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얘들이 준 거라고 얘기한 거니까 대비가 아니죠. 그래서 대비에다가 X 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체 내용으로 그렇잖아. 33번에 답 2번인데 B에서 참나무의 상태 변화에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난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자, B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썩어서 막 흔들고 홀씨들이 일어나서 C에서 버섯이 피어났다 얘기했으니까 이건 32번, 33번은 그냥 2번이 답이지. 자, 34번에 자, 가의 넌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기에다가 있어. 서로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은 나무에서 이제 버섯이 함께 자란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자, 문학은 진짜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선생님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사실 뭐 문법도 하고 싶지만 선생님 좀 시간이 없어. 다른 수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고생했는데 아마 이번에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명확성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학을 빨리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기 등급이 떨어지거나 뭐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일치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일치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개념, 그리고 읽기 방식, 이걸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문학이랑 화작 언매를 빨리 풀어서 독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것들을 느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원하는 대학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